제발 속지 마세요. 저 여자는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예요. 비명 같은 저의 외침이 강당에 울려 퍼지는 순간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저의 기습적인 폭로에 오랜 시간 유지해 오던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예상치 못한 공격에 기겁한 며느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도망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는 그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하루가 될 거라고 장담했었지요. 대체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와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72살의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동네에서 저만큼 며느리 자랑 많이 했던 사람도 없을 겁니다. 며느리 순애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거든요. 저는 남편을 일찍 보내고 홀로 키운 외아들 영수가 그런 좋은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진심을 가득 담아 매일 하늘에 감사 인사를 올릴 정도였어요. 순애는 봉사단체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마주치는 이웃마다 그런 며느리를 가진 저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아들 영수도 착하고 성실했지만 평범한 회사원이라 크게 내세울 건 없었어요. 하지만 순애 덕에 저희 집안이 동네에서 유명해졌지요. 며느리가 받은 감사패만 해도 벽 한쪽을 가득 메웠고 지역 방송에서 인터뷰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는 단체를 후원하는 사람들도 5천 명이 넘더라고요. 매일 같이 감사 인사가 쏟아지고 후원금과 후원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그때마다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후원자분들께 돌리며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에 매진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순애 이야기만 했고 어디 가서든 우리 며느리가 봉사왕이라고 자랑했지요. 동네 사람들도 저를 보면 참 복 많은 시어머니라며 부러워했어요. 남을 위해서도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며느리가 자기 가족에게는 얼마나 잘하겠냐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습니다. 물론 그건 사실이었어요. 봉사하느라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만날 때마다 아픈 곳은 없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저를 살뜰하게 보살피고 챙겨주려 애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시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상상하지 못했던 며느리의 실체를 확인하고 난 뒤 그 행복했던 나날들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자랑스러워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됐거든요. 숨겨왔던 순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그날, 저는 숨이 멎을 만큼 놀랐습니다. 만일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절대 믿지 못했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하며 잘못 본 게 아닐까 고민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며칠 동안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확인한 순간 절망과 배신감에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며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의심스러울 지경에 이르렀지요. 순애가 처음 인사하러 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들 영수가 사귀는 여자를 소개해 준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들이 워낙 숙맥이고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아이라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 자체에 조금 놀랐거든요. 그런데 순애를 처음 봤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자기 나이와 이름을 소개하는 아이가 그렇게 예쁘고 단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첫인상이 정말 예의 바르고 똑 부러져 보였어요.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들어와 무릎을 꿇고 큰절까지 했으니 말이에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김순애입니다. 25살이고 영수 오빠랑 만나고 있어요. 잘 부탁드려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곱던지 단박에 마음이 확 끌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인사성도 밝고 예의 바른 게 꼭 조선시대 양반댁 규수 같더라고요. 그날 저녁 내내 순애는 제 얘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제가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앞으로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한 번도 지루해하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더군요. 어머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영수 오빠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된 것도 다 어머니 덕분인 것 같아요. 말도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 순애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정말 친딸처럼 느껴질 정도로 저를 스스럼 없이 살갑게 대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순애는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였어요. 시어머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저를 친정엄마처럼 잘 챙겨줬지요. 명절 때도 깨부리지 않고 차례상 차리는 것도 척척 해내고 남편 제사 때는 오히려 저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아버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영수 오빠를 통해서 어떤 분이셨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길 정성껏 챙길게요. 순애의 그런 모습에 저는 눈물이 핑 돌 만큼 감동했습니다. 친딸도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결혼하고 처음 맞는 제 생일이라며 아침부터 부산을 떨어 미역국이며 잡채, 전까지 부쳐 생일상도 차려줬습니다. 도대체 미운 구석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아이였어요. 제가 몸이 아플 때는 또 어땠는지 아시나요? 잠까지 줄여가며 곁에 앉아 밤새 간호해줬습니다. 몇 년 전에 무릎 수술을 받았을 때도 한 달 동안 매일 집을 오가면서 저를 돌봐줬어요. 그때 순애가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저도 기운이 안 나요. 얼른 자리 털고 일어나셔서 재활치료 잘 받으시고 저랑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요. 그런 며느리가 몇 년 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독거노인 어르신들께 반찬을 해드리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손수 만든 반찬을 들고 어르신들을 찾아뵙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변의 도움 덕분이잖아요. 이제 저도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곱던지. 저는 그런 며느리가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후원자니 뭐니 그런 개념조차 없어 순애가 자기 돈으로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정말 소규모 봉사였어요. 그런데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함께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 같아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반년 후에는 정식으로 봉사단체를 만들게 됐고 순애가 대표를 맡게 됐어요. 그때 며느리가 저에게 고문직을 권하더군요.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순애가 끈질기게 설득했지요. 어머니가 평소에 베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고문직이라는 것에 이름을 올리게 됐지요.
그 무렵부터 순애는 동네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후원자도 꾸준히 늘었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바로 그 즈음부터 순애에게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별로 깊게 생각하지 못해 그냥 지나쳐 버렸지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건 봉사단체가 만들어진 지 1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였습니다. 그맘때 제가 아들네 집에 놀러 갔는데 현관에 택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크고 작은 상자들이 현관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물었어요. 순애야, 이게 뭐니? 아, 후원받은 물품들이에요. 요즘 감사하게도 여기저기서 후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상자들 대부분이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로 그냥 쌓여 있더라고요. 후원받은 물건이면 빨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순애야, 이렇게 많은 걸 언제 다 정리할 거니? 아, 그게요. 요즘 워낙 바빠서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말에 봉사자분들이랑 같이 정리할 예정이에요. 순애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후원품이 들어오는 족족 바로 분류했었거든요. 한데 그 다음 주에 근처에 갈 일이 있어 또 아들네 들렸더니 그날 본 상자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일주일간 더 많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보니 며느리가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후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창고가 부족해요. 새로운 창고를 구하는 중이에요. 창고가 부족하다니.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아들네 집 지하에는 꽤 넓은 창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들한테 물어봤지요. 영수야, 순애가 창고가 부족하다는데 넓은 지하 창고가 있는데 그건 왜 안 쓰는 거니? 영수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지하가 습해서 물건 보관하기가 좀 그래요. 귀한 후원품들에 곰팡이 생길까 봐서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못 보던 비싼 옷을 입고 나타났더라고요. 저도 백화점에서 본 적이 있는 유명 브랜드의 코트였어요. 옷이 예뻐서 가격표를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 브랜드 가격으로 미루어 보아 며느리가 입은 코트도 좋기 100만 원은 넘어 보이더라고요. 순애야, 옷이 참 예쁘네. 새로 산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후원받은 건데. 너무 예뻐서 한번 입어봤어요. 딱 한 번 입고 나중에 어려운 분께 드릴 거예요. 며느리의 대답을 듣자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후원품을 나누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입어본다니. 그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냥 바로 전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죠. 그 무렵부터 며느리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저와 대화할 때도 항상 겸손하고 차분했는데 그맘때는 뭔가 조급해 보이고 신경질적이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후원자분들 관리하는 것도 일이고 물품 정리하는 것도 일이고 며느리가 투덜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좋은 일 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싶었거든요.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고 힘들면 그 착하던 애가 저리 짜증을 내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우연히 순애를 만났는데 그때는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역 방송국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카메라 앞에서의 순애는 그맘때 날카롭던 평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카메라 앞에서 하는 말과 평소에 저와 둘이 있을 때 무심코 하는 말이 너무 달랐어요. 평소에는 힘들고 바쁘다고 투덜거리면서 카메라 앞에서는 그저 행복하다고 하니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잠을 못 이뤘어요. 자꾸만 며느리의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현관에 쌓인 택배 상자들, 비싼 후원품을 입은 모습, 카메라 앞에서의 가식적인 모습, 이 모든 게 낯설면서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며칠 후에 아들네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또 이상한 걸 봤어요. 밤이 꽤 늦은 시간인데 집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순애와 영수, 그리고 낯선 남자 몇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이상해서 다음날 영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영수야, 어젯밤에 늦게 누가 집에 왔었니? 어머니가 어떻게? 아, 그게 후원 물품 정리하느라 늦어졌어요. 봉사자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밤늦게 물품 정리를 한밤중까지 했다니 뭐가 그렇게 정리할 게 많았는지 의아했지요. 보통 그런 일은 낮에 할 텐데 정리할 게 얼마나 많았으면 그 시간까지 일을 했다는 건지. 다음에는 그렇게 일이 쌓이기 전에 제가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후원 물품 정리를 도와줬다는 사람들이 왜 커다란 가방을 들고 나왔을까? 한 명도 아니고 서너 명의 남자들이 가방을 다 하나씩 들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며칠 더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며느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됐어요.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맘때 순애의 행동과 상황이 미심쩍은 게 사실이었거든요. 순애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나 물증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모든 게 다 제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뭔가를 알아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생겼어요. 바로 며느리가 갑자기 며칠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던 겁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부산에 다녀온다는 거였지요. 어머니, 제가 이틀 정도 집을 비울 것 같아요. 그이는 출장 가서 없고요. 죄송한데 저희 집 좀 봐주세요. 순애는 자신들이 집을 비우는 동안 가끔 집에 들러서 별일 없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때다 싶었어요. 그맘때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게 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냐, 그래. 후원 물품도 자주 들어오는데 혹시 도둑이라도 들면 안 되니 내가 자주 가서 확인해 보마. 사실 마음속으로는 갈등과 죄책감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바르게 보였던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오히려 순애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봉사와 희생의 상징 같은 제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겹치니까 마음에 걸려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순애가 없는 동안 집에 가서 제가 느끼는 찜찜함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겠다고요. 만약에 제 생각이 괜한 오해라면 그걸로 끝내고 다시는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며느리를 의심하지 않기로 말이지요. 드디어 며느리가 부산에 가는 날이 왔어요. 아들도 출장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를 의심하는 저 자신이 부끄러우면서 미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이 궁금했거든요. 잠시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여전히 택배 상자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상자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상자마다 후원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보내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몇 개 열어보니까 안에 있는 물건들이 예상과 달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값비싼 브랜드의 옷들, 최신형 전자제품들, 고급 생활용품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고가의 물건들이 후원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너무 비싼 것들이기도 했지만 그런 물건들이 제대로 이웃들에게 전달되는지 의심이 들었지요. 마음속에서 피어난 작은 의심의 불씨가 더욱 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집안을 좀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거실은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방문을 돌려보다가 멈칫했습니다. 방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게 분명하다는 촉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방으로 가 싱크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그곳에서 비상 열쇠 꾸러미를 만지는 걸 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싱크대 서랍을 살펴보다 가장 아래 서랍 구석에서 열쇠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열쇠를 들고 방문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입을 떡 벌렸습니다. 방 한쪽에 잔뜩 가전제품 상자들이 놓여 있더라고요. 현관에 쌓여 있던 것들과 비슷한 고가의 멀쩡한 새 상품인 것처럼 보였어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옆에는 작은 메모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메모 내용을 살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과 만날 장소와 시간이 적힌 쪽지였는데 거기 적힌 물품이 방과 현관에 쌓여 있던 물품과 똑같은 것들이었거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의 나눔과 봉사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내주는 후원 물품들이 중고로 판매되고 있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품 코트 판매, 지하철 3번 출구, 14일 오전 10시, 최신형 공기청정기, 버스 정류장, 13일 저녁 4시, 명품 브랜드 운동화, 15일 오후 2시, 사이즈가 안 맞아서 한 번도 안 신었다고 말하기. 그런 식의 메모들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는 그동안 후원받은 물건들을 중고로 판매하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움과 황당함으로 손이 다 덜덜 떨려왔어요. 하지만 뭔가를 더 알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주변을 더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책상 서랍 속에서 며느리 이름으로 된 통장을 발견했어요. 통장을 열어보다 입을 떡 벌렸지요. 매달 상당한 금액이 꾸준히 입금되고 있더라고요. 메모에 적힌 물품을 판매하고 송금받은 돈으로 보였어요. 정말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맑고 천사 같은 미소로 카메라를 보며 봉사가 행복하다던 며느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니 배신감에 입술을 깨물게 됐어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다 노트북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켜고 안에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을 확인해 봤어요. 가장 위쪽에 며느리가 관리하는 봉사단체의 관리 프로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봉사단체의 이름을 보자 한숨부터 나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겨지던 그 이름이 지금은 제 가슴에 불을 지르는 기분이었지요. 그 아래 중고로 판매된 물품의 목록과 후원받은 물품의 목록을 기록한 파일도 있더라고요.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들의 초안이 저장되어 있는 것도 보였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해주신 물품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정성과 사랑에 눈물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거짓과 가식으로 가득 찬 말들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며느리의 비리와 악행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순애가 보인 행동들이 다 새빨간 거짓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거실로 나오다 책장에 들어있는 수많은 감사패와 표창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그 모든 칭찬과 표창이 다 헛된 것이었다니 배신감에 눈물까지 흘렀지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져 있는 건 지하 창고였습니다. 순애가 습하다며 사용하지 않는다던 그 창고 말입니다. 저는 무심코 창고 문을 열다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낡고 더러운 헌옷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입다가 버렸을 것 같은 찢어진 옷들, 얼룩진 이불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인형들. 그런 상태가 안 좋은 물건들만 따로 모아놨더라고요. 한쪽 구석에는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앞에는 며느리가 운영하는 봉사단체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 여기서 가짜 봉사 사진을 찍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벽에 붙어 있는 메모들을 보니까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촬영용 헌옷은 더럽고 불쌍해 보이는 것들로만 선별. 사진 찍을 때 표정 관리하기, 슬프고 안쓰러운 얼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정말 그렇게 믿었던 제 며느리가 한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착하고 순수해 보이던 며느리가 어쩌다 그 지경이 된 건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안을 둘러보다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거든요. 평소에는 문이 잠겨 있어서 올라갈 수 없었는데 그날은 깜빡하고 문을 열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갔더니 옥탑방에 금고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장부들이 쌓여 있었고요. 장부를 하나 펼쳐보니까 상세하게 기록된 수입과 지출 항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후원금 입금 500만 원, 물품 판매 수익 300만 원, 가짜 봉사활동 촬영비 5만 원, 감사 편지 인쇄비 3만 원. 모든 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며느리는 단순한 실수나 충동으로 인해 그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을 속여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봉사단체를 만든 거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는 며느리의 글씨로 적힌 짧은 메모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속는다. 불쌍한 척, 착한 척만 하면 돈이 저절로 들어온다. 돈 버는 건 참 쉬운 일이다. 신이 난 순애가 혼잣말하듯 적어놓은 메모였어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어지러워 울렁증까지 나더라고요. 그게 진짜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며느리의 속마음이라니.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렵게 잡은 기회이니만큼 어떻게든 며느리의 만행에 대한 증거를 더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보니 역시나 잠겨 있더라고요.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펴보다 금고 뒤쪽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열쇠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천천히 손을 들어 열쇠로 금고를 열어봤지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금고 가득 현금이 쌓여 있었거든요. 좋기 몇 천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한데 그때 아래층에서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뛰다 못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이 방망이질 쳤어요. 저는 다급하게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고 옥탑방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잠시 후 순애가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와서 별일 없는 거 확인했다. 다리가 아파서 잠깐 앉아 있다가 이제 가려던 참이야. 그러세요? 부산에서 일이 일찍 끝나서 돌아왔어요. 며느리는 평소와 똑같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그 미소가 예전과는 너무나 다르게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미소와 행동이 모두 거짓으로 똘똘 뭉친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래, 하려던 일은 잘 끝냈니? 네. 전국에서 모인 봉사단체 대표들이 좀 더 좋은 방향의 봉사를 위해서 회의했어요. 그래, 좋은 일 했구나. 집에는 별일 없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거짓말을 했어요.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지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들네 집에서 본 것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중고로 판매한 물품 목록, 가짜 감사 편지, 지하 창고, 옥탑방의 장부와 현금들. 그 모든 게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바로 며느리의 악행이었지요. 봉사의 여왕이라는 이미지 아래 숨겨둔 탐욕과 거짓. 저는 그것을 마주하고 말았던 겁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몇 년간이나 저와 이웃을 속이고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긴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걸 알았는데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저는 봉사단체 고문이라는 직책까지 맡고 있었으면서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에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힘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그때 친구 해숙이가 생각났어요. 해숙이는 사회복지사로 오래 일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해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밤새 뜬 눈으로 보낸 터라 목소리가 잠기고 갈라졌지요. 해숙아, 급한 일이 있는데 혹시 만날 수 있을까? 어머, 정순아.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전화로는 말하기가 어려워.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해숙이는 저와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서로 거리낄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해숙이 집에 도착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놓았어요. 후원 물품을 빼돌려 중고로 판매하고 거짓된 촬영과 감사 인사로 사람들을 속였으며 후원금을 자신의 감고에 쌓아두고 사람들을 조롱하며 무시한 태도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친구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마지막까지 듣고 나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당연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순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단순히 가족끼리 알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범죄 행위라고. 뭐라고? 범죄? 당연하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려는 후원자들을 속이고 기망해서 이득을 취했잖아. 거기다 후원단체 이름으로 들어온 돈에 손을 댄 거니까 사기죄에 횡령죄까지 해당될 수 있어. 후원을 위해 받은 돈과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잖아.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그런 짓을 저지르다니. 그러고도 멀쩡하게 인터뷰까지 하다니.
정말 악질이구나. 해숙이의 말을 듣고 더욱 심각성을 깨닫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증거부터 확실히 확보해야 해. 지금 네가 본 것만으로는 부족해. 해숙이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분석했어요.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순아, 혹시 핸드폰으로 사진이라도 찍어뒀니? 아니, 너무 당황해서 그런 생각을 못했어. 그럼 다시 가서 증거를 수집해야 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들키면 큰일 나니까. 만약 눈치채고 그쪽에서 문제될 만한 건 다 치워버리고 꼬리를 감추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다시 아들네 집에 가는 게 무서웠어요. 만약에 그런 짓을 하다 들키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하기 싫었거든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순한 양으로 보이던 며느리가 모든 사실을 알고 나자 무서워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혜수가 나 혼자서는 이제 못하겠어. 혹시 네가 같이 가줄 수 있니? 물론이지. 절대 너 혼자 보내지 않을게. 혜숙이가 함께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아들 영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아들의 목소리마저 가짜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제 순애가 그러는데 저희 집 살펴보러 다녀가셨다면서요? 고마워요. 뭐 별것도 아닌데. 다행히 별일 없었어. 그런데 너는 순애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니?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봉사단체 운영하는 거 말이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영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 저는 바빠서 잘 몰라요. 순애가 알아서 다 하니까요. 괜히 바쁜 저까지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다고 순애가 잘 말해주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가끔 해달라는 것만 도와주는 정도예요. 저는 아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만약 제가 움직이다가 아들에게까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만약 그렇다고 해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거라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혜숙이한테 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혜숙아, 혹시 영수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글쎄, 같은 집에 살면서 모를 수는 없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증거를 찾아 더 이상 일어날 나쁜 일을 막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니? 친구의 말이 맞았어요. 일단 며느리의 실체부터 명확하게 밝혀내야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런데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며칠 후에 며느리가 또 외출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봉사 관련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혜숙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어요. 정순아, 이번엔 제대로 준비하고 증거가 될 만한 건 다 찍어두자. 혜숙이는 작은 카메라와 녹음기까지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혜숙아,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맞는 걸까? 이런 일이 알려지면 영수랑 우리 집안에도 망신이잖아. 정순아, 지금 망신당하는 거 걱정할 때야? 너희 며느리가 계속 그런 짓을 벌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꼬리가 밟히겠지. 그때는 너도 공범으로 몰릴 수가 있어. 아마 너희 며느리가 그런 걸 노리고 너를 고문 자리에 앉힌 걸지도 몰라. 나중에 너한테 들켰을 때 물고 늘어지려고.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전부 맞는 말이었어요. 이미 저도 며느리가 만든 재단에 고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으니 순애의 범죄가 밝혀지면 저까지 연루될 수 있었지요. 차라리 제가 모든 죄를 낱낱이 밝히고
결백함을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제가 그 집에서 목격한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악행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를 고발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몇 년 동안 딸처럼 여겼던 아이를 직접 무너뜨려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해숙이와 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순아, 마음 단단히 먹어. 어차피 네가 비밀을 알아버린 이상 돌이킬 수 없어. 알아. 이미 결심했어. 모든 결심을 끝내자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순애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 순수하고 착해 보이던 모습이 모두 연기였다니. 믿을 수 없고 가슴 아팠지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하던 날 저는 친구와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혜수가 만약에 들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망보고 있을 테니까 너는 안에서 증거 수집에만 집중해. 순애가 외출한 걸 확인하면 제가 집에 들어가 증거를 수집하고 해숙이는 밖에서 망을 보다가 순애가 돌아오면 휴대폰으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증거 수집의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네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해숙이가 준비해준 작은 카메라로 모든 걸 찍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메모지에 적혀 있는 중고 판매 내역을 하나씩 촬영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판매된 물건들과 후원받은 물품 목록을 적어둔 파일을 열어 대조해 봤어요. 판매 내역과 후원 물품 내역이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명품 코트, 전자제품, 브랜드 운동화까지 모든 게 후원받은 그대로 팔리고 있었어요. 다음에는 지하 창고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후원자들을 모으기 위한 촬영 세트와 헌옷들, 벽에 붙어 있던 메모들까지 빠짐없이 찍었어요. 특히 촬영용 헌옷이라고 적힌 메모는 며느리의 거짓 후원을 확인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더라고요. 옥탑방의 금고와 장부도 다시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장부 내용을 페이지별로 세밀하게 촬영했습니다. 후원금 입금 내역, 물품 판매 수익, 가짜 봉사활동 비용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순애의 개인 메모였어요. 이번 달 목표 후원금 800만 원, 물품 판매 400만 원. 새로운 사연 아이디어, 할머니 무릎 수술비 필요. 후원자 관리 방법 정기적으로 감동적인 편지 발송. 며느리는 정말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촬영하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혼났지만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모든 걸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해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아, 네 며느리가 돌아오고 있어. 빨리 나와. 그래서 저는 급하게 모든 걸 정리하고 친구가 가져온 녹음기를 안 보이는 곳에 설치한 뒤 집을 나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다행히 들키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나온 저에게 친구가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어. 이제 뭘 해야 하지? 온라인 쪽도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 오늘 설치한 녹음기, 나중에 빼내오는 것도 잊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해숙이네 집으로 가 이것저것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친구는 컴퓨터를 잘 다뤘어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사무적으로 처리할 일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운영하는 봉사단체 사이트에 들어가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정순아, 여기 봐. 순애가 올린 후기 사진들이야.
거기에는 순애가 어려운 분들께 물건을 전달하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모든 사진이 지하 창고에서 찍힌 거더라고요. 배경이 똑같았거든요. 이 사진들 다 가짜네. 아마 아르바이트로 돈을 주고 고용한 모델일 거야. 옷만 바꿔 입고 각도만 다르게 해서 여러 번 찍은 거야. 자세히 보면 다 같은 사람들이잖아. 실제로는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한 게 분명해. 그 말을 들으니 사진 속 어르신들이 모두 동일 인물이었던 걸 알겠더라고요. 저 혼자였다면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순애가 연극을 한 거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놀라움으로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후원자들의 댓글도 살펴봤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선량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계셨지요. 순애님 덕분에 세상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힘닿는 데까지 더 많이 돕고 싶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그 좋은 사람들을 모두 속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자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는 후원자 명단도 정리했어요.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인원수와 후원 규모는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정순아, 이거 정말 큰 사건이야. 피해자만 몇천 명이 될 것 같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쉬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에는 실제 후원자인 척 접촉을 시도해 봤어요. 친구가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서 후원자인 척하며 질문을 올렸거든요. 안녕하세요. 새로 가입한 회원입니다. 후원한 물품들이 실제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궁금해요. 순애의 답변은 항상 똑같았어요. 후원자님의 소중한 마음이 꼭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모든 분이 감사해하고 계세요. 구체적인 답변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항상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게 다였어요. 그 다음 주에는 더 대담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순애가 실제로 봉사활동을 나간다고 할 때 따라가 보는 거였어요. 혜수가,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면 돼. 증거는 확실할수록 좋다고. 순애는 매주 수요일마다 봉사활동을 나간다고 공지했거든요. 저희가 그날 몰래 따라가 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그날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외출조차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궁금해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봉사활동 후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영문을 모르겠어서 친구에게 물었더니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며칠 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진 다 합성으로 조작한 거래. 내가 아는 사진 전문가한테 의뢰했거든. 다른 사람들이 봉사활동하는 사진에 순애 얼굴만 넣은 거야.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후원자들과 이웃, 그리고 저까지 속여오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 며느리가 올린 후기에는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모아주신 정성으로 어려운 분들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이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며느리의 연기가 어디까지인지 이제 신기할 지경이었지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몇 주 동안 증거를 수집했어요. 순애의 거짓말은 갈수록 더 대담해졌고 후원금 규모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정순아, 이제 충분해. 신고할 때가 됐어. 해수기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어요. 사진, 영상, 녹음 파일, 온라인 게시물 캡처까지 정말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순애에게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였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제 마지막 바람과 기대였어요. 순애야, 궁금한 게 있는데 봉사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니? 그냥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하기 어렵고요. 그래도 나도 명색이 봉사단체 고문인데 한번 따라가 봐도 될까?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건 좀 곤란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면 도움받으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적당한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역시나 거절하더라고요. 더 이상 확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데 며느리는 그조차 거짓으로 일관했어요.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확신을 넘어 증오로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그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해수기와 저는 모든 일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냥 싱겁게 경찰에 가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바로 순애가 상을 받을 예정인 시상식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정수나 순애가 며칠 후에 상을 받게 되어 있다며 그 시상식에서 폭로하는 게 어떨까? 거기서 비밀을 공개한다면 순애가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야. 나도 반평생 가까이 사회복지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친구는 자신도 사회복지에 기여하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며느리의 범죄를 도저히 쉽게 용서해 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한 순간에 망신을 당해야 며느리가 자신의 죄를 깨달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안을 듣고 저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너무 극단적인 방법 같았지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진실을 알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야 자신이 얼마나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반성할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월말에 시청에서 주는 봉사대상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엄청나게 권위 있는 상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지요. 어머니, 시상식에 꼭 오셔야 해요. 제가 상 받는 모습 지켜봐 주셔야죠. 순애는 저를 초대하면서 정말 뿌듯해했어요. 물론 예전이었다면 저도 그랬겠지요. 아마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며느리 자랑을 한 바가지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온통 비통한 마음뿐이었어요. 그토록 아끼던 며느리의 실체를 제 손으로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친구는 시상식 당일의 계획까지 세밀하게 짰어요. 정순아, 시상식 중간에 내가 신호를 보낼 거야. 그때 네가 일어나서 진실을 말하는 거야.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준비해 왔잖아. 드디어 시상식 당일 아침이 왔어요. 시청 대강당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유지들, 후원자들, 기자들까지 200명은 넘어 보였어요. 순애는 소박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옷도 튀지 않는 정장 차림이었지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게 가증스러운 연극으로 느껴져 속이 뒤틀렸습니다. 어머니, 와주셨네요? 저 너무 떨려요. 전에도 감사패를 많이 받긴 했지만 오늘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기는 처음이에요. 오늘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 같아요. 순애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뜻깊은 날이 될 것 같다. 시상식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순애를 소개했어요. 김순애 씨는 단연간 봉사단체를 운영하시며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신 분입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어요.
사람들은 모두 순애를 바라보며 감동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순애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트로피를 받고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신 모든 후원자분들의 것입니다. 순애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연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감탄했어요. 특히 저를 항상 지지해주신 시어머니께 이 영광을 바치고 싶습니다. 순애가 저를 향해 손을 내밀며 무대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해수기가 제게 신호를 보냈지요.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겁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말했지요. 잠시만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순애의 시어머니입니다. 여러분께 꼭 알려드릴 게 있어요. 그 순간 무대 위의 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직감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순애는 봉사왕이 아닙니다. 사기꾼이에요.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며느리와 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그동안 여러분을 속였어요. 후원받은 돈과 물건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봉사활동 같은 건 애초에 하러 다닌 적도 없어요. 순애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중고 판매 내역, 가짜 봉사 사진, 횡령한 돈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돈으로 바꾼 저 사기꾼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저 여자는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예요. 그때 순애가 갑자기 무대에서 뛰어내려 출입구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출입구를 막고 서 있었지요. 해수기가 미리 경찰에 신고해 놨거든요. 김순애 씨,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막상 경찰이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당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후원자들은 분노하며 소리를 지르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정신없이 촬영하기 바빴습니다. 내 돈 돌려줘. 이 사기꾼아. 어떻게 그런 짓을. 천하의 나쁜 인간. 그 죄를 다 어떻게 하려고. 사람들의 원망 속에 끌려가던 며느리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는 분명히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사건의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제 아들 영수도 공범으로 밝혀져서 함께 체포됐어요.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사실로 밝혀지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나니 허탈했어요. 몇 년간 쌓아온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사랑과 뿌듯함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대로 아들과 며느리가 계속 더 큰 죄를 저지르도록 놔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건이 있고 벌써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결국 며느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아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재판 과정에서 순애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점점 돈의 유혹에 빠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법정에서 순애가 한 마지막 말이었지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었어요. 수천 명의 후원자들을 속인 건
분명한 사실이었으니까요. 영수도 처음에는 순애가 저지른 짓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었다는 게 밝혀졌지요. 후원품을 중고로 팔 때 아들이 직접 거래를 담당했더라고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우울증에 빠졌어요.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며느리와 아들이 모두 사기꾼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저까지 공범이었을 거라고 의심하기도 했지요. 마트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에게 속았던 후원자분들 중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항의하러 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르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후원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이 용기 내서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계속 속았을 거예요. 가족의 잘못을 고발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제가 한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확인받는 기분이었지요. 그런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저는 아들과 며느리 생각에 눈물 찢는 날이 많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신뢰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일을 통해 남을 돕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다른 단체에 몸담으며 열심히 봉사를 다니거든요. 늦은 나이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매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이 일을 통해 아들과 며느리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용서받기를 바라며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